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자산어보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수산물들, 명태의 이름, 막 그런 각종 생선들의 이름 얘기하다가 생선하면 역시 최고의 물고기 덕후가 있다. 바로 정약전의 자산어보. 그거 오늘 드디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오늘날 바다는 점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미지근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기상청 분석 결과 전 해역의 7월 평균 기온이요. 해마다 0.34도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온이 1도만 올라가도 정말 와닿는 건 되게 많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0.34씩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열대어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바다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조선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해양 생물이 자라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정약전의 자산어보라고 합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요, 흑산도에서 쓰여진 거예요. 흑산도에 대한 어류 관련 생태 환경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일단 흑산도는 여기입니다. 위치를 찾아봤어요. 흑산도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짜잔! 흑산도는 저기 그 진도 옆에 우리 예전에 장보고에 청해진이 있던 자리 그쪽에 흑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찾아보면서 이걸 드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정말 서해에 어마어마한 많은 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내가 죽기 전에 이 섬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여행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섬 여행 방송을 하면 어떨까? 그런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버지랑 부녀 여행으로 이렇게 아버지랑 이렇게 낚시하면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국내에도 참 여행할 곳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흑산도는요. 왜 흑산도냐면 이 흑산도 자체가 정말 멋있대요. 지금 야경을 준비를 했는데 흑산도 바다가 정말 파랗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도 파랗고 나무도 파랗고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둘 다 파랗기 때문에 해질녘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다 파래 보인다. 심지어 파랗다 못해 까매 보인다 해서 흑산도라고 해요. 그리고 흑산도에는 또 볼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흑산도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흑산도는 유배지의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약전도 유배를 간 것이고 최익현도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최익현 그런 저기 유배지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문화재, 유적지, 그리고 정약전 유적지도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코끼리 코 모양의 바위가 있는 석주대문이 있다고 해요. 오, 멋있죠? 이 석주대문 이 사이로 이렇게 쫙 지나가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오, 정말 코끼리가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얘를 또 밤에 보면 또 절경이라고 합니다. 으아! 여러분, 밤에 보면 왜 절경인지 알 것 같아요. 사진 딱 보자마자. 코끼리 코 있는 그 가운데 사이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있네. 완전 절경이로세. 그래서 나중에 그 흑산도에 가면 여기 배 타고 가셔가지고 이 코끼리코 앞에서 석주대문 앞에서 꼭 사진 찍으시고요. 완전 포토타임 하는 곳이네 여기. 너무 멋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요런 것만 있어도 그거 하나로 관광자원으로 엄청 돈을 벌어먹어요. 저기 오키나와에도 이런 비슷한 바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 버는데 와, 석주대문 이런 거 흔히 나올 수 없는 경관입니다. 멋진 자연경관도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이러한 흑산도에 정약전이 유배를 갔는데 사실 이렇게 관광해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아주 썰렁하고 그냥 돌밖에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배를 갔을 때 그 안에서 흑산도에서 유배생활 7년 동안 정약전은 자산어보라는 엄청난 책을 남긴 거죠. 자산어보는요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학서입니다. 그럼 물고기들한테 관심을 안 줬어요. 왜냐면 그런 문인들,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심성과 본성 같은 괜히 쓸데없으면서 뭔가 형이상학적인 호락 논쟁 이런 거 하고 있었지,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 물고기는 요리를 어떻게 해먹으며 이 물고기들의 생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정말 실용적인 학문인데 정약전도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실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산어보를 봤을 때
흑산도에서 만들었는데 왜 자산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색이라는 게 원래 어두운 흑색과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정약전은 흑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어두침침하고 뭔가 우울한 느낌이고 두려운 느낌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이곳 자산은 어떻습니다 라고 흑산을 자산이라고 칭했었대요. 그래서 이 책 이름 자체도 자산어부라고 지었다라고 이 책의 서두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전이 이 자산어부를 쓰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한 경위를 역시 서두에다 써놨는데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정말 주옥 같은 글입니다. 흑산도 해중에는 어종이 극히 많으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은 적어 박물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내가 섬사람들을 널리 신방하였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쫓을 수가 없었다. 섬 안에 장덕순, 일명 창대라고 불렀던 몸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두문사객하고 고서를 탐독하나 집안이 가난하여 서적이 많지 않은 탓으로 식견이 넓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차분하고 정밀하여 초목과 조어를 이목에 접하는 대로 모두 세찰하고 침사하여 그 성리를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만 하였다. 그리하여 난 드디어 그를 맞아들여 연구하고 서찰을 강구하여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고 하였다. 곁들여 해금과 해체도 다루어 후인의 고험을 생각하여 고험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자, 이거 보면은 좀 이제 하나하나 그거를 약간 해석을 해드리면요. 여기서 박물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라는 소리가 나와요. 박물자라는 거는 요즘 말로 치면은 과학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인이 아니라 박물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장덕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흔히 이제 창대라고 불렀던 사람인데요.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노비와 같은 수준의 천한 사람인데 그런데 똑똑했다라는 거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물고기를 봤을 때 되게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관찰을 하고 이 사람 말은 믿을만하다 해서 이 사람과 파트너십을 이뤄가지고 자산어부를 썼다라는 거. 그것조차도 옛날 양반들은 이런 천한 사람이랑 대화도 섞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천하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재적소에 그러한 인물을 정말 볼 줄 아는 그런 눈, 그리고 그 인물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마인드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해금과 해체를 다룬다고 나오는데요. 해금은 바다새입니다. 자산어부의 바다새도 다루고 있어요. 해체는 해조류, 미역 같은 거 그런 거 다루고 있고 마지막이 제일 감동이죠. 후인의 고험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고험이라는 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사하는,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을 썼는데 실제로 지금 200년 지난 지금 흑산도의 바다를 연구하는데 가장 귀중한 서적이 자산어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후세에 후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연구한다라는 그러한 자세, 요즘 유행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정약전이 애초에 자산어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이유는 딱 섬에 갔더니 섬 사람들의 삶이 너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고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 흑산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다. 새끼 밥 먹는 것이 호강이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하게 새끼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고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 자체가 약간 척박한 돌산이었고 이 사람들이 뭔가 먹으려면 바다에서 채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계는 바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그러한 자원, 물고기들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잡을 수 있으며 요리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내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약전은 이런 흑산도 사람들의 그런 가난한 삶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착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요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그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어부는 바다의 생물 200여 종의 효능이라던가 그리고 설명, 어떻게 생겼으며 민간요법으로 어디에 좋으며 정말 요리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 생물의 모령 어디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나눈 겁니다. 이 분류법도요 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현대에서 분류할 때도 여러분 대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중분류하고 소분류하잖아요. 자산어부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류, 무인류, 계류, 잡류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그 밑에 여러 어종을 나누게 돼요. 그 어종 특징대로. 그래서 토탈 55류 226종, 그래서 226개의 종류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도요,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냐면, 명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명물학이라는 건 사물의 이름을 짓고, 그 사물의 이치를 보고, 그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그러한 실학적인 학문 분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다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됐다라는 거죠. 자산어부를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름 중에서, 거기 자산어부 그 생물의 60%를 정약전이 다 이름을 지어줬대요.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다라는 거죠. 물고기들이 이름이 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가히 물고기 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 대한 정말 그런 애착과 관찰력이 없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산어부에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었고 어떻게 분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하나의 예로 바닥에 납작하게 사는 흑산도는 홍어가 유명하잖아요. 흑산도 홍어. 그런데 광어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어나 이런 가자미 같이 납작한 애들, 그런 애들은 접이라고 불렀습니다. 납작하게 사는 애들을.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자미를 소접이라고 불렀대요. 좀 작으면 소접, 그리고 조금 큰 흑대기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좀 큰 접, 전접, 뭐 이런 식으로 대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고기들을 뒤에 접자를 붙여서 이름을 통해서 아, 얘네들이 납작한 어종이구나, 접 어종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이름을 편리하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산어부는 되게 자세해요, 여러분. 그 책을 접해보면 와, 진짜 자세하게 관찰했다.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도 좀 구분하기 어려운 애들도 구분했어요. 얘네들은 지금 이제 낚시하신 분들이 잡아도 그냥 둘 다 쏨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등덕어인데요. 쏨뱅이와 붉은 쏨뱅이는 거의 비슷해서 지금 요즘 이게 구분할 때도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분자 생물학으로 이렇게 나눠서 유전자 배열을 보는 막 그렇게 나눌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요러한 색깔로 빛깔이 검고 붉으스름하다랑 아주 빨갛다로 구분해가지고 정말 비슷한 물고기인데도 이렇게 나눌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관찰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산어부에 상어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 상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상어가 언제 이제 산란을 하는지, 상어가 이제 산란할 때 어디다가 알을 넣는지, 그것도 실제로 정약전이 잠수해가지고 눈으로 봤대요. 그리고 그 상어가 이렇게 그런 배를 갈라가지고 상어가 어떤 게 있는지 기록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태아가 성숙해지면 새끼가 태어난다. 상어의 가슴 아래에는 태와 알이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 그 태와 알의 크기는 마치 수세미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태와 알의 크기가 어땠고 그 모양이 어땠는지는 해부를 했으니까 알았겠죠.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하나 해부해보고 특이한 그러한 물고기들의 그런 형태에 대한 것도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물고기들의 이런 생태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계절별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언제 이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지, 뭐 예를 들어 뭐 청어에 대한 기록은요, 정월이 되면 청어 수억 마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그물만 치면 물고기가 바로 잡혔대. 요즘보다 훨씬 잘 잡혔대요. 요즘은 낚시하면 되게 힘들게 하나 낚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흔하게 낚였다는 거지. 이제 많이 안 잘 먹었었을 때니까. 그래서 정월이 되면 청어 수억 마리가 대열을 이뤄서 오는데 바다를 다 덮을 정도로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백성들이 굶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오는지를 알려줘야죠.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청어에 대한 기록도 세밀하게 남아있어요. 영남산 청어는 척추골수가 74마디고 호남산 청어는 척추골수가 53마디라고 한다. 척추골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셌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척추골수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나누는 이런 분류하는 방법이요,
정약전이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서양에서는 약 100여 년 이후에 이렇게 척추골로 나누는 그런 책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현대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 수산 생물학 이론으로 척추골로 나누는 이론이 있대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지. 와, 이 정씨 집안이 다 브레인인가 봐. 정약용도 그러는데 정약전까지 범상치 않은 머리를 갖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자산어보에서는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는 흑산도 주변에 한류성 어족이 존재했다고 해요. 실제로 준치와 명태가 잡혔다고 자선어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뭐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해에는 난류가 흐르고 동해만 한류 난류가 섞이는 조경수역이고 남해도 난류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남해에도 한류성 어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추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흑산도가 200년 전에는 한류성 어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어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자산어보가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흑산도에는요. 놀랍게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지금 거의 열대기후잖아요. 제주도 주변부터 해가지고 열대성 어족이 흑산도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 열대성 어족은 당멸치, 노란 촉수, 새돔, 그리고 열대성 어족은요. 좀 화려합니다. 여러분 열대기후에 있는 그런 섬 같은 데 가서 스노클링 하거나 하면은 물고기들이 정말 파랗고 색깔이 막 화려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흑산도에 지금 잡힌다라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온 상승 때문에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자산어보에는 이런 효능도 이제 실어놨어요. 이렇게 그런 흑산도에 홍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홍어가 되게 흔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홍어의 껍질을 뱀에 물린 데다가 붙이면 잘 낫는다라는 민간 요법까지, 요리법뿐만 아니라 민간 요법까지 아주 유익한 책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런 해체라고 해가지고 바다의 채소, 해조류에 대한 기록도 있다고 했잖아요. 임산부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데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미역. 지금도 아기 낳고 나서 미역 먹잖아요. 미역국 엄청 먹죠. 이 미역국을 먹으면은 이게 해조류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피가 다 바깥으로 나가고 그 엄마들 그 우유가 아니라 모유를 뿌리는데도 엄청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민간요법도 자선어보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유익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선어보가 발견된 스토리도 아주 기막힙니다. 정약전이 죽은 거를 이제 듣고 우리 형이 이런 섬에서 죽다니 슬프다 이러면서 형의 유배지에 가서 형의 이런 유품을 수습하는 과정에 어느 이제 집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는데 그 밥을 먹는데 그 집이 옛날에는 민가에서 이렇게 벽지가 종이가 별로 없으니까 종이가 비싸니까 어떤 사람들이 버린 책이라던가 이제 안 쓰는 붓글씨 같은 거 연구하고 이제 붓글씨 같은 걸 해보고 버리는 그런 이면지 활용으로 이렇게 붙여놨대 벽에다가. 근데 봤더니 이거 저것은 형의 글씨가 아닌가? 봤더니 형이 쓴 원고인 거야. 형이 쓴 유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의 원고를 유고라고 하거든요. 유고를 발견한 거야. 아니 형이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편지로 나 물고기에 대해서 글 쓰고 있어 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그럼 그 책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정약용이 그런 원고들을 하나하나 다 수습해서 모아가지고 필사본을 만든 게 자선어보라는 거죠. 아니 이 집에서 그걸 안 붙여놨으면 정약용이 모를 뻔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습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선어보란 책을.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제가 지금 정약전은 물고기 덕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덕후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사실 오타쿠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제 한 분야에 미친 사람을 이제 덕후라고 하고 한국식 표현으로 덕후, 오타쿠 덕후. 그래서 덕질을 알리는 뭐 나 사실 건담 덕후야 뭐 이런 식으로 덕밍아웃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피규어를 모으고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덕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덕후라면 우리 정약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덕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고기에 대한 사랑과 그런 관찰력, 정말 세밀한 그러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자선어보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러한 정말 정약전의 유익한 덕질 덕분에 이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아직도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선어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자산어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 자산어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후반에서야 서양에서 등장하는 현대 수산 생물학 이론으로 척추까지 척추 골수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을 했고, 이런 자산어부의 기록이 지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조선시대 해양자원에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한 자산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수온이 상승해서 해양생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과도 좀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 이렇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는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전이 자산어부를 만든 것 자체도 시작부터가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후세의 백성에 대한 사랑까지 우리가 나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자산어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이거 자산어부는 초등학생용으로 그림이 있는 그런 책도 있고요. 아주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후세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게 우리에게 조금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고,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거고 후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마음씨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산어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여기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 스캔들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